4장 아저씨가 희망이다. 두 세계를 잇는 자, 아저씨의 새 이름. 대한민국은 단절된 사회다. 남과 북이, 보수와 진보가, 부자와 빈자가, 노와 사가, 남과 여가, 부모와 자식이, 선배와 후배가 서로 등지고 있다. 단절은 어느새 가족 안에까지 스며들었다. 가족은 시월드와 처월드로 나뉘었고 남편은 아내와 부모는 자식과 대립한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세대 간 단절이다. 한국은 원래 세대 차이가 큰 나라다. 서구 사회가 20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며 진행해온 많은 일들을 6, 70년 만에 해치웠기 때문이다. 두 세대 정도에 불과한 시간 동안 한국은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왕조시대에서 식민지 시대, 군부 독재를 거쳐 민주사회를 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GNP 60달러의 최빈국에서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세계 10대 선진국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의 한 세대 간 차이는 다른 나라의 100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2017년 봄, 탄핵된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무릎 꿇은 흰머리의 한 지지자는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마를 연발했다. 그의 사고는 왕조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곳에서 드러난다. 예능 프로 미운 우리 새끼의 어머니들은 결혼 안 하는 자식 때문에 걱정이 그칠 날이 없지만 그들보다 두 세대쯤 뒤에 태어난 시청자들은 어머니들이 개인의 선택에 불과한 결혼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혼한 딸이 애를 낳지 않아 걱정이 한가득인 어머니는 애들은 저 먹을 밥숟갈은 물고 태어난다며 아이를 낳으라 하지만 그 말이 나온 것은 농경시대의 일이다. 지금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세대라는 것을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몰 이해는 혐오를 낳고 혐오는 단절을 부추긴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 집에 살지만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200년쯤이나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급하게 온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하지 못하는 노인 세대와 이제 막 사회로 나서야 하는 청년 세대가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면서 세대 갈등은 그 강도를 더하고 있다. 서로 등지고 서 있는 이들 사이에 화해와 통합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단절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다. 화해니 통합이니 말은 좋지만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단절된 주체들은 서로를 공존할 수 없는 존재, 즉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당연히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크고 스트레스는 또 다른 비용의 지출로 이어진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 통합이란 요원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단절성은 격동의 현대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역사의 연속성은 끊어졌고 이전까지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버려져야 했다. 신하는 임금을 부정하고 제자는 스승을, 자손은 조상을 부정했다. 누군가는 진정으로,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그러했다. 그렇게 36년이 흘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꾼다. 36년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과 가치관들에서 단절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단절의 역사는 분단과 전쟁, 냉전을 거치며 삶의 방식으로 굳어졌다.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곧 반역이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다른 이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한국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갈등 해결 방법은 상대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월이었다. 단절과 상호 부정은 그렇게 우리의 문화가 되고 만 것이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생과 공존이란 공허한 외침이자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그렇다면 단절은 대한민국의 숙명인가? 단절된 시간이 오래되었고 현재도 통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미래에도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는 뿌리 깊은 단절을 극복하고 미래로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모든 이들이 뜻을 모아 오랫동안 힘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을 보다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단절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통합의 미래를 준비할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과거와 현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며 주도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들이다. 이들의 변화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강하게 다른 이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바로 아저씨들이다. 개저씨 혹은 꼰대로 불리며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요, 직장에서는 기피 대상인 이 아저씨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연속성을 회복할 주체다. 개저씨 사태는 아저씨들의 개인적 성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저씨들이 새롭게 발견할 삶의 의미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중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관대성의 실현일 것이다. 개저씨는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과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고대로부터 수행해온 개의 또 다른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류 역사상 개는 짜증나는 천덕꾸러기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개는 충성스런 부하고 믿음직한 동료이며 다정한 친구이기도 했다. 또한 많은 문화에서 개는 두세 개를 잇는 안내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고대 이집트의 신 아누비스는 개의 머리를 가졌다. 개가 이승과 저승을 잇는다는 믿음은 고대 이집트와 중앙아시아 일대에 널리 퍼져 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화에도 이승과 저승을 안내하는 동물로 개가 등장한다. 지금도 지방에는 개가 혼불을 보고 짖는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나는 아저씨들의 역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아저씨들은 두세 개를 잇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 이승과 저승만큼이나 서로 단절된 두세 개를 연결해야 한다. 아저씨들은 과거와 미래, 노년과 청년, 남과 여, 갑과 을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단절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중간에 낀 세대고, 당연히 원치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중간에 있다. 노와 사, 갑과 을, 계층과 계층의 부딪힘이 발생하는 최전선에는 항상 아저씨들이 있다. 그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그들로 인해 그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개저씨 사태 혹은 현상으로 시작된 아저씨들에 대한 관심은 아저씨들에 의한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규정하자.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중년의 삶의 의미가 되는 관대성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보다 낫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관대성의 실현이다. 가만히 있지 말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현대 한국을 요약하는 키워드였다. 얼마 전까지의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언제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한 시대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듯 싶다. 새 나라를 세울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 죽이고 말았다는 류의 자식설의 설어가 많다는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만히 계셨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을 체화했다.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으라 가르치셨다. 문화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적의 생활 방식이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도, 내 자신의 부당함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부조리와 불의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앞에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던 것이다.
나 하나가 가만히 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 이들을 바보 취급했다. 그렇다. 한국은 유난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 고난과 기회가 공존했던 혼돈의 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이지 치열하게 똑똑해야만 했다. 식민지 시절과 전쟁의 폐허에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 법과 제도, 새 질서가 정비되지 않은 시절. 허약한 법의 틈새를 파고 들어간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일들을 했고 또 해야만 했다. 그런 일들 중에는 양심을 버려야 하는 일, 정의에 눈 감는 일, 내 끼니를 위해 남을 등치는 일들이 포함됐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살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그 와중에서 양심을 지키며 깨끗이 살아가는 사람, 정의를 위해 한 몸 내던지는 사람, 자기는 못 먹어도 다른 이들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았다. 한국의 의외로 바보를 주제로 한 영화가, 드라마가 많은 것은 이에 대한 반동 형성이 아닐까? 한국 문화에는 유난히 바보 캐릭터들이 많다. 바보계의 양대산맥 영구와 맹구를 비롯해 호섭이, 기봉이, 승룡이, 용구 등등 이러한 바보 캐릭터의 역사는 벙어리 삼룡이와 백치아다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치며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바보는 잃어버린 순수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을 것이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가졌으나 지키지 못했던 가치들을 바보는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한껏 똑똑하게 산다고 살아온 세상.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남아있었을지 모른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바보들은 한국인들에게 잃어버린 가치들을 되새기며 잊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우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바보에 대한 그리움은 더 이상 그리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당연하고 소중하지만 이제까지 잊혀졌던 가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는 다시 찾아야 한다. 양심과 정의를 지키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을지언정 남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이 바보라면 그들이 찬사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법대로, 원칙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거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식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을 것을 가르쳤던 부모들은 바로 그 가르침 때문에 자식들의 미래를 잃어버려야 했다. 처자식을 위해 더러워도 참아가며 가만히 있었다지만 그렇게 살았던 결과는 헬조선, 흑수저, N포세대, 미래가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자식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이유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내고 그렇게 이루어진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더 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그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않았던가? 그런 행동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실행해 가야 한다. 그러나 역시 앞장서야 할 이들은 아저씨다. 누차 강조하지만 아저씨들은 우리 사회의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병폐들이 있다. 그것들은 나이, 직위, 권위 등의 이름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며 사회의 건강한 소통과 바람직한 변화를 가로막는다. 아저씨들은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아저씨들이 이런 관행들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과 변화의 속도는 다른 누가 움직였을 때보다 크고 빠를 것이다. 하다 보니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지져주면 바꿀 수 있어요. 2017년 방영된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오는 한여진 경위의 대사다. 개 짖는 소리는 성가시다. 짜증난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짖느냐, 왜 짖느냐에 따라
개소리의 의미는 달라진다. 개소리는 예부터 경고와 예방의 의미를 가져왔다. 개는 먼 곳의 소리만 들어도 적을 구분할 수 있고 짖어서 사람들을 일깨울 뿐 아니라 직접 싸워 적을 물리친다. 고대 페르시아에는 개와 닭은 악마의 적으로 영안을 가지고 악마와 싸워 그 힘을 없앤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 등 옛 역사서에 개가 나타나 나라의 중대한 변고를 알렸다는 기록이 많이 전해온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눈 감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히 아저씨들의 책임이 크다. 아저씨들은 침묵의 대가로 기득권을 챙겼으나 아저씨들의 자식들은 미래를 잃었다. 이제 아저씨들은 자식들을 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책임이 있다. 아저씨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 아저씨야말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를 향해서 제대로 부릅뜨고 짖어줄 사람이다. 아저씨들이 동생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정신력의 신화에서 벗어나자. 한국인들은 노력, 투혼, 정신력이라는 말에 익숙하다. 뜻을 세우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정신력이 약하다고 비난한다.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물론 하면 된다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 않으면 될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36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 곧바로 터진 전쟁으로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다. 한국인들은 0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말한다. 봐라, 하면 되지 않느냐. 황무지에서 우리는 나라를 세웠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정신력 하나로 그 과정을 버텨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결과라는 이름 아래 묻혀져 갔다. 한국 문화에서 박정희 같은 카리스마형 리더에 대한 선호와 정신력에 대한 무한한 강조는 이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러나 카리스마에 대한 의존과 정신력의 강조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가시적 성과에 목매는 사회를 만든다. 시스템 없이도 일단 들이대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으니 말이다. 그런 사회 분위기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는 법도 원칙도 같이 사는 이웃도 무시하게 만든다. 더구나 오로지 정신력에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특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 방법을 모르며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 나는 정신력으로 이겨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정신력 약한 이들의 투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열정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노후력이 부족해,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야지 방법이 없다. 우리는 구성원들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고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정신력의 강조는 과거의 개발 시대에나 적합했던 가치관이다. 사회 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했던 시절,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얼마 안 되는 자원과 인재들을 쥐어 짜내어 빠른 시간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조직과 집단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일 야근과 휴일 근무에 시달리는 개개인들의 몸과 마음은 망가져갈 것이고, 가족과 연인과 함께할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불행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하루의 피로도 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밤늦도록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일까?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마르고 닳도록 쓰여지다가 결국엔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각자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 개인의 불행쯤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회는 더 나은 세상이 아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개인들이 집단의 성취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사회가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이다. 게다가 지금의 어른들에게는 청년들에게 정신력을 강조할 명분도 없다. 지금의 40, 50대 아저씨들은 기회가 충분한 사회에서 태어났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던 때다. 호황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 그랬다. 일자리는 넘쳐났고 일할 사람은 모자랐다. 그때는 학점이 바닥을 기어도 취업 걱정은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시장에 찬바람이 불던 2000년대 초반에조차 학사 경고를 몇 차례씩 받았던 내 동기들도 번듯한 대기업에 척척 합격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대학 졸업장만 따려고 해도 외국어 시험, 해외 연수, 자격증 취득 등 요구 조건이 엄청 붙었다. 취업은 더 어려운 관문이 되었고 소위 내로라 하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비나 하숙비도 벅찬데 학자금 대출금은 생각도 하기 힘들다. 그렇게 노력하고도 직장에 들어가면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받지 못한다. 그 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청년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에게 정신력 운운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횡포요,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한 꼰대의 갑질이다. 사실 아저씨들이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은 청년들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큰 집에 살고 더 행복해지라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도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그 마음이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인가. 하지만 아저씨들 또한 두 가지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지금은 노력만으로는 예전처럼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고, 둘째, 청년들이 바라는 행복이 아저씨들이 바라는 행복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노력하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또한 아이들의 노력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주는 것들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나약해서 로 시작하는 개저씨의 꼰대질은 자신이 정신력으로 이뤘던 과거의 영광에 대한 고착이다. 젊은 날의 영광에 도취되어 현실과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나이 들매 과정이라 할 수 없다. 융이 지적했듯 스스로를 신화 속 영웅이나 구세주로 생각하는 자아팽창은 자기 실현에 참다운 경지가 아니다. 아저씨들은 정신력의 신화에서 벗어나 현실을 마주하고 현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는 세상, 진정한 노력의 의미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